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던 전일, 만일 심술은 크지 않았었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비차익 차익 합해서 1,100억 정도만 출회됐기 때문인데, 하지만 의외로 금리 동결 이후에 외국인들 매도 공세가 커지면서 지수는 부담을 느끼고 1920선까지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1940선을 하루 만에 반납했고요. 1930선도 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죠. 7거래일 만에 일단 상승 행진에는 종지부가 찍힌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나마 연기금이 계속해서 방어해줬기 때문에 어제 800억 정도 순매수 잡아줬거든요. 지수가 그나마 좀 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종가상 한 10포인트도 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기 충격이 있었다라고 말하기엔 좀 뭐합니다만, 일단 수급에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이 만기 이후에 오늘부터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역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지표 부진을 딛고 하루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도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를 맞아 다시 한번 만기 부담 떨쳤으니까 반등을 같이 해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오늘 중국의 물가 지표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녀의 심술은 없었지만 불안한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전일장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오늘장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전문가 5분의 한 줄 의견도 받아봤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죠. 먼저 최희승 차장님, 큰 변동성 없는 무난한 만기였다 하셨고, 또 비슷한 의견을 내신 분이 마지막 줄에 눈에 띕니다. 안상윤 대리님, 무난한 옵션 만기일이라고 리뷰 주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 두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옵션 만기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했고, 그 때문에 지수는 밀렸다, 하락 마감했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전강 후약 패턴을 보였다. 장 초반에 1940선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종가상 1920선대 후반까지 밀리는 모습이 전강 후약 패턴이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외국인들 선물 매도에 하락한 옵션 만기였다 하셨는데, 외국인들 어제 선물 매도 3천 계약 정도까지나 보여줬었죠. 자, 이어서 오늘장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최승 차장님은 미국 증시, 유럽도 일부 영국이 좀 밀렸지만 해외 증시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만기 이후 하루 만에 재차 반등이 예상된다 하셨고, 정영훈 팀장님도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면서 국내 증시 올라올 거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개별 종목 트레이딩 했으면 하셨는데 특별히 반도체와 부품주에 관심을 갖지 하셨어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내는 8거래 연속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어제 옵션 만기는 인위적인 하락 냄새가 좀 났었는데 오늘 반등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내다보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1920선 지지 여부와 하락 추세대를 완전히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주목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의견 남기신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옵션 만기는 무난했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리뷰 간단하게 들어보겠고요. 1920 라인을 여전하게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향후 그리고 오늘장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주시죠. 예, 오늘은 어저께 야간 선물이 251.35포인트로 0.4% 정도 상승하였고요. 그 다음에 MSCI 한국 지수는 59.81로 마이너스 0.4%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MSCI 한국 지수는 좀 하락하였지만 어제 저희가 미리 하락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야간 선물로 접근하는 경우 금일 코스피 시장이 1934포인트 정도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다우지수가 그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0.4% 상승하면서 16,000선을 재탈환하였는데요. 이는 그동안 하락하였던 그 다우지수의 하락 추세를 상향 돌파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우지수는 박스권 혹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저희 코스피는 작년 12월 20일에 2050선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금일 1930선에서 증시 시작을 한 후에 이를 지지해주고 다음 주부터 그 박스권 횡보를 할 때에도 1910선 이상을 지지해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부분은 금일 상승 출발한다는 점이랑 그 다음에
MACD 매수 시그널이 들어왔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MACD는 그 추세 지표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전략은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좀 압축 포트폴리오 유지하고 산업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코스닥 실적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다른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의 경우 업종에 비해 차별적인 시적 모멘텀과 양호한 업황 전망이라든지 외국인의 매수 우위라는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올해 그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전망이 지난해 10월 이후에 9%가량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IT 업종 내에서도 디스플레이 및 그 관련 부품, 휴대폰 및 관련 부품, 전자장비 및 기기 업종이 10% 이상 하향 조정되고 있는 등 여전히 실적 측면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업종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영업이익 전망이 오히려 5%가량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인 그 디램 가격 상승세 역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KC텍이라는 종목인데요. 그 반도체 슬러리와 CMP라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최근 신규 장비 제조라든지 그 3D 랜드 시장의 개화에 수혜를 받는 업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은 그 산업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에서는 종근당과 셀바이오텍, 그다음에 IT는 KC텍과 하이닉스, 자동차는 현기차, 코스닥 실적주에서는 산업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시멘트 산업 이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의 분위기를 따라서 우리도 좀 상승 분위기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1920선이 깨져선 안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 주셨고요. 압축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데 특별히 IT 가운데 반도체 부품주 주목하자라는 말씀과 자동차, 제약바이오, 코스닥 실적주 주목하자라시면서 시멘트 섹터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영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국의 고용 그리고 소매 판매가 모두 부진했는데 일시적 부진, 한파 때문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었어요. 일단 하루 만에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군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 지표 그다지 긍정적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일단 발표 당시에는 시장의 분위기 좀 나쁘게, 좀 다소한 실망적으로 얘기가 되면서 약보합으로 시작한 미국의 증시 점차 상승으로 전환하더니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결국은 다우 지수는 0.5%에 가까운,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에 가까운 그런 큰 폭의, 어찌 보면 강보합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오히려 큰 폭의 상승 마감을 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상승의 배경 내지는 이유, 지금 시장 내에서 뚜렷하게 지금 찾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주목할 부분은요, 과연 왜 시장이 전략 후강으로 마감을 했을까? 어제 같은 경우 우리 경제 지표가 장 초반에 나왔다라는 얘기. 근데 우리 최은희라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경제 지표 좀 실망적으로 나왔지만 그 부분이 시장 내에서 쉽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희석이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그대로 안정적인 어떤 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과의 커플링이냐 아니면 디커플링이냐 이 귀로에 놓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장은 어제 의외로 지표 부진에도 뒷심이 좀 생기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말씀해 주셨었는데 앞서서 안상현 대리님은 향후 미국 증시는 박스권 혹은 그 이상의 좋은 행보를 보일 거다 이렇게 전망했었거든요. 신 대표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시장 우상향의 행보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뚜렷한 기업 실적의 확실한 개선세가 그렇게 눈에 띄게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저는 조금은 좀 박스권 전개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6,000선을 전후한
뭐 크게 본다면 15,500선에서 16,500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큰 그림에서의 16,000선을 전후한 박스권 행보가 지금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 이 행보는 당분간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냐면요.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나타나는 그 시점까지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 다우존스를 비롯한 전반적인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전반적인 시장의 PER 규모 다소간의 지금 현재 보합 양상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죠. 여기서 실적의 어떤 뚜렷한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상황의 투자 심리만을 가지고 계속되는 어떤 그 상승 국면을 계속해서 지속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양방향 좀 양방에 엇갈리는 좀 통화 정책, 테이퍼링은 지속하면서 저금리는 유지하겠다는 그런 정책들, 사실상 달러화 방향성에 혼조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그 금융시장, 특히나 그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지금 현재 상황 섣불리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는 1분기 실적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박스권에 갇힐 것 같다 하셨는데 의외로 괜찮은 지수가 있죠.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금 한 8거래일 연속 2월달 들어서 계속 오르기만 하는 모습인데 신고가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앞서서 많은 분들이 우리 반도체 업종에 주목하자라는 의견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 여러 방송, 언론 매체들 그리고 신문 지상을 통해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었죠. 하이닉스의 최고가 경신 부분 4만 원을 넘어서면서 물론 어제 종가는 39,000원, 39,000 후반대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우리 시장과의 어떤 그 반도체 시황은 크게 매우 좋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SK 하이닉스만 과연 우리 시장 내에서 계속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당연히 SK 하이닉스의 어떤 그 상승률 내지는 상승세가 많이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부품으로의 어떤 그 관심의 확산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도 그 반도체 관련된 관련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상승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혜린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배경 미국에서도 여전히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해서 최고치 지금 경신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여전히 좋은 주가 행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크게 큰 사이클을 보통 한 10년 사이클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의 사이클이 어찌 보면 이미 사이클은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빅 사이클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빅 사이클 중에 이미 반도체 사이클은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마무리 국면이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 절반도 오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계속돼서 여러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대로 반도체 관련한 주식들, 종목들 계속 관심 갖는 것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지표가 부진했는데 뉴욕 증시가 왜 올랐나, 왜 뒷심까지 생겼나, 그것부터 얘기를 사실은 풀어주셨었는데 우리 신 대표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고용지표, 특별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들쑥날쑥하는데 또 늘어났고 소매 판매는 이미 앞서 자동차 판매에서 약간 예고가 된 부분이었지만 소매 판매도 역시 2달 연속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한파라고 여기면서 올라가는 시장, 뭔가 좀 찜찜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 에린 앵커께서 그대로 제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찜찜하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상당히 좀 찜찜한 그런, 사실상 한파라는 그런 이유, 물론 한파가 상당 부분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옐런, 상원 의회 자체도 무기한 지금 연기되는, 오죽 눈이 많이 왔으면 의회 자체가 연기될까라는 그런 부분도 그 심각성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 한 가지만으로 과연 치부하기에는 다소간 좀 미흡한 면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다만 지금 나왔던 저는 오히려 소매지표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소매지표 말 그대로 물가와 고용의 함수입니다.
물가가 올라가 주는 것, 그리고 고용이 회복이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 소매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될 건데, 일단은 0.4% 정도 하락했다라는 부분,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우리 최리나 앵커께서 요약을 해주셨다시피 전반적으로 내구재 쪽의 어떤 그 소매 자체도, 소비 자체도 지금 이제 그리 썩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파로 치부하게 다소간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프라인 매매는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온라인 매매 자체도, 온라인 매출 자체도 지금 현재 시장 기대치의 상당 부분 못 미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온라인 판매 역시 지금 현재 다소간 좀 위축 분위기를 걷고 있다라는 점은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지금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매 지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한파 한 가지만으로 치부하기는 다소간 미흡한 면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제 유로존에 대한 디플레 우려감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 내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태리의 금리, 국채 3년물 금리, 그 국채물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전반적인 디플레 우려감 조금은 좀 기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일단 플러스 그러니까 그 소규모이긴 합니다만 플러스로 GDP 성장률이 돌아섰다라는 부분들, 이번 유로존 내일 발표를 하죠. 4분기 GDP 발표에서 한번 이 플러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우리 시청자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분기, 3분기 앞서서 이미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성장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유로존 지난 4분기 GDP 발표에도 기대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 장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앞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어제 일단 만기를 빌미로 해서 7거래 만에 좀 쉬었거든요. 향후 특별히 외국인 수급이 궁금한데, 앞선 4개월 동안 5조 정도 팔았으면 충분히 많이 판 거다라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만기 후에 수급이 좀 개선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아직 외국인은 상당 부분 혼조 양상을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내지는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FOMC의 스탠스 자체가 외국인들을 지금 현재 자유롭게 어떤 한 방향 투자를 만들기에는 다소간 좀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테이퍼링 이슈는 달러와의 강세를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초저금리는 달러와의 약세를 유도한다라는 것. 조금 엇갈리는 행보죠. 미국 경제에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해서 환율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다른 나라, 특히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사실상 상당 부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물린 어떤 외국인의 행보를 섣불리 지금 판단하기 상당 부분 어렵다라는 거 꼭 좀 주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외국인의 어떤 그 수급에 상당 영향을 덜 받는 업종에 대한 관심 내지는 덜 받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은 좀 바람직하겠다. 지금 현재 상황 어쨌든 옵션 만기에 약간 좀 가벼워지긴 했습니다, 시장이.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미국 시장과의 커플링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으로 갈 것이냐, 이 귀로에 서 있다라는 것, 이 꼭 좀 생각을 하시고요. 결국 그 귀로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환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생각을 하시면서 당분간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오히려 이 상황 지수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 보인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실적 위주, 그리고 턴어라운드 내지는 어떤 그 업황 개선이 계속 기대되는 업종, 반도체 업종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 보이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시면 이럴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그 시장 내 낙폭 과대주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키높이 순환매가 지금 현재 한 1, 2주 전부터 계속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지수 기간 조정이 계속되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대응 전략에 추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빅사이클을 도래할 수 있음을 예고해 주셨고요. 낙폭과대주 순환매도 한동안 더 지속될 수 있음을 얘기해 주셨지만 지수는 기간 조정 정도를 보일 것 같다. 이렇게 큰 그림의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도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게 된 예병군 멘토입니다. 여러분, 장이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전일 옵션 만길이었습니다만 큰 영향 없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옵션 만기일 날 지금까지 계속 어떤 좀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큰 영향 없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시 자체는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회복세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게이지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를 잡아드렸는데요. 저는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락일 때는 10%, 상승일 때는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0%를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상승의 이유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증시가 계속 지금 안정화돼 가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추가 테이퍼링이라든가 약간의 악재들, 그것은 경기 지표가 호전이 됨에 따라 추가 테이퍼링이 나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도 호재고, 그리고 경기 지표가 불안하다는 것은 추가 테이퍼링이 안 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증시는 지금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래서 그 글로벌 증시가 회복이 된다면 일단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불안적 요소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안도감하고 경계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도감 쪽으로 지금 무게가 조금 더 쏠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적이라든가 불안한 것들, 그 다음에 신흥국 시장, 그 다음에 또 대외적 여건이죠. 대북 리스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불확실성들이 점점 경계감 쪽에서 안도감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숨쉴만 하구나, 안도하는 쪽이라는 얘기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두운 것만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될까라는 불확실성, 전 어두운 것만큼 저 증시에서 나쁜 요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의 안개라는 부분이 거치면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나쁠 것이 없다, 나쁠 게 없다라면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어떤 증권가의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증권가의 해석들은 결과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증시는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짧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시장은 1900포인트 선을 지금 박스권 하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단기적 박스권 하단이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509포인트 선을 단기적 박스권 하단으로 보고 있는, 거기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1900포인트 선 부분, 그 다음에 509선 아래에서는 모아 가시면 된다, 체리 피킹 하듯이 담아 가시면 된다라는 얘기 계속 드렸으니까,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렸으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잠시만요. 매매하고 가실게요. 네, 매매하고 가죠. 자, 첫 번째, 지금 제가 관심 있는 종목군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IT 부품주와 관련해서인데요. IT 부품주가 최근에 낙폭이 가했고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파트론. 파트론은 스마트폰 부품주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근거리 무선통신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플렉스컴. 자, 플렉스컴은 여러분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어떤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증시가 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노스는요, 광학 쪽이에요.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도 카메라 렌즈 모듈 쪽인데, 결과적으로 나노스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서 입는 장치, 그거까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전기전자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예상가 지금 크게 상승 쪽보다는 지금 강보합 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의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 않고 지금 상승 쪽에 무게를 실어야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시효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대장 방송은 예병군과 함께 완벽한 차트 분석으로 지수 몇 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장이 시작되었네요. 자, 삼성전자 약보합으로 지금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수급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강보합선에서 지금 상승폭을 조금씩 튀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크게 나쁘지 않고, 지금 반도체주 중에 서울반도체 LED 관련주가 지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운수장비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 1% 넘게 보이는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상승폭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역시 강보합에서 지금 출발이 되는 상황이고요. 운수장비 쪽도 크게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자, 시장이 말씀드렸죠. 더 이상 나쁠 것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좋게 보는 해석 쪽, 즉 수급 쪽으로 어떤 매기가 풀릴 수가 있다. 그 점 참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군들의 흐름도 지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론 1% 정도 지금 상승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트론이 1% 정도의 상승 구간 지금 들어와 있고, 플렉스컴도 1%가 넘는 지금 상승 구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지금 강하게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 나노스 전일 많이 올랐죠. 근데 나노스는 지금 상승 구간 쪽보다는 약간 눌림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접근하시는 게 나은 방법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약간 눌림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대 잠깐 잡아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스는요, 여러분들 눌림을 11,400원대까지 기다려 보셔야 돼요. 11,400원에 어떤 눌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 아직까지는 62평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 즉 각도를 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0평 정도 아직도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파트론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은 지금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즉 늘 박스권 하단을 지지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3,500원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지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 가격대 13,700원 이하 가격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컴은 지금 가격대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제 방향을 돌리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11,000원 부분이면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폭을 튀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요 점 참고해 보시고 오늘장 여러분들 성공 매매를 위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 예병군 멘토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여러분들께 성실히 준비해서 다음 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2월 14일 금요일 개장 상황 샘플러스 예병군 멘토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해서 일단 1930선 회복시켜 놓았고요. 코스닥은 엿새째 상승하면서 520선 완전히 안착시켜주고 있습니다. 달러원 상황은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고, 일본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는가 알려드리면요. 전일 나흘 만에 내림세를 좀 크게 보였었죠. 1.8%나 밀렸었는데 오늘 또 만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니케이 기준 0.2% 소폭 오르면서 14,538선 정도에서 출발 했습니다. 외환 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윤영기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좀 되돌림이 나름대로 크게 나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간밤에 미국의 지표가 잇따라 부진하면서 NDF에선 한 3원 정도 빠졌는데 오늘 그대로 개장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지요? 네, 간밤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결과를 보이면서 글로벌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1월 미국 소매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0.4%나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33.9만 건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한파의 영향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기는 합니다만 최근 지표들이 대부분 일관되게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국 경기둔화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옐런 연준 의장의 의회 발언 이후 하락했던 달러 유로 환율은 다시 상승하며 1.36달러대 중후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엔달러 환율은 102엔대에서 여전히 주거래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와 같은 별다른 정책적 조치가 출해되지 않으면서 원화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금리 동결이 시장에서 예상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부담이 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미국 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테이퍼링 이후 시장에서 인식하는 저점이 1060원대 초반으로 올라선 것으로 보여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서울 시장 현물한 종가 대비 3.25원 하락한 1065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일단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종료됐고 다음 주까지 특별한 지표나 이벤트가 예정돼 있지 않아 재료보다는 수급 요인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 약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60원대 초반으로 어제 종가 대비 주거래 가격대를 조금 낮출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좀 빠지겠지만 1060원대는 쉽게 깨지지 않는 레벨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님의 한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렌타인데이 돌발 종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남북 경협주 살피지 않을 수 없겠죠. 예, 일단 고위급 회담이 오늘 재개가 됩니다. 그 전에 사실 결실 없이 끝났죠. 이렇게 남북의 군사 훈련하는 동안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다라는 것이 북한의 새로운 이의제기 포인트였는데요. 오늘 뭔가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경협주들은 롤러코스터 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오늘 반등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LS가요, 4분기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오늘 3% 정도 개파락 출발을 했고요. 두 번째 유니슨이라는 종목은 오늘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불거지면서 한가로 출발했습니다. 최근 한 4개 년도 연속 영업 손실이 좀 났다라는 것이 관리 종목 지정의 사유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서 예병구 멘토님께서 서울 반도체가 오늘 강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작년에 실적이 매출 기준으로 처음 1조를 돌파했다고 하죠. 역시 실적 모멘텀 때문에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테마까지 불고 있습니다. 돌발 종목 분석 오늘 압구정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콜릿 좀 받으셨나요? 너무 아침이라 아직은. 네.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예, 안 보이니 알 수는 없는데. 자, 돌발 종목 일단 경협주부터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전 롤러코스터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7년 만에 좀 재개되는 남북 고위급 접촉, 이 부분이 성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고위급 접촉의 어떤 실패 가능성이 있다. 서로 팽팽한 입장 차이만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협주들이 또 제자리로 좀 왔다가 오늘 당일이 돼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머슨 퍼시픽, 제형솔루텍 그리고 현대상선, 조비 같은 종목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일단은 이 단발성인 어떤 호재, 단발성인 모멘텀이 이미 좀 노출은 된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만약에 좀 급등세를 보였다면 결국에는 오늘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날이 아닌가 좀 싶고요. 대표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을 지금 찬찬히 보니까 결국에는 시가는 좀 강하게 시작했다가 거래가 좀 되면서 결국에는 약간 좀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접촉 이후에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서 주가는 좀 롤러코스터를 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남북 관계의 진전되는 화해 무드가 얼마만큼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경협주들이 움직이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재료들이 좀 노출됐다는 점에 저는 좀 주목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좀 애매한 자리가 아닌가. 차라리 접촉 실패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급락한 이후에 좀 봤다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시가들이 좀 어느 정도 갭으로 떠서 시작한 지금 시점은 오히려 매수 시점보다는 매도 시점을 잡는 데 좀 주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LS인데 LS가 4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한 4% 정도 가까운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8억, 시장 컨센이 한 1,500억 정도, 1,490억 정도, 그리고 추정치가 한 1,500억 정도 됐는데, 일단 시장 컨센서스와 추정치에 대해서는 하회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전체 추정치에 한 700억 가까운 수준이나 못 미쳤는데, 일단 LS 전선, 그리고 LS 엠트론, LS 산전 같은 이 자회사들이 이 영업이익이 예상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에 이 홀딩스인, 지주회사인 LS의 실적도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이 한국전력의 송전과 배전 투자에 대한 증가, 그리고 LS 니코동 재련의 재련 수수료의 상승, 그리고 LS 엠트론의 이 트랙터 호황,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 LS 자회사들의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켜보긴 해야 될 부분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4%대 78,000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78,000원 밑에 가격에서는 조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나 싶은 가격대고요. 77,000원대는 조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겠다 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셔도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단 가격이 한 76,000원 정도, 그러니까 77,000원에서 76,000원 정도에서 매수는 하시되 76,000원이 좀 깨지면 비중을 많이 좀 줄이시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LS는 지주회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회사들이 실적이 얼마만큼 좋아지느냐, 얼마만큼 개선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지주회사의 주가나 실적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서 LS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시되, 제가 말씀드렸던 76,000원 가격대를 좀 유심히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슨 같은 경우 관리 종목 지정 때문에 우려에 대해 때문에 하한가로 좀 직행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최근 4개년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리 종목에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요. 거래소 쪽에서 이와 관련해서 유니스는 지난해 개별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도 한 6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손실도 역시나 690억 정도 나왔고요. 적자 전환을 했는데, 일단 영업 손실은 245억. 회사 자체에서는 매출 감소와 재고 평가 손실, 그리고 사업이 중단된 부분 때문에 감액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손실이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일단 만약에 여기서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된다면 한 번 더 충격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결정을 잘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추세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접근을 안 했겠지만, 행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충격을 한 번 더 받았을 때 더 버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서울반도체인데, 작년에 최대 실적을 보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가 나왔죠. 서울반도체, 루멘스, LED 업종 올해는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열 등에 대한 규제,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게 올해가 원년이고, 조명 시장도 LED 조명 시장도 실질적으로 캐파가 속도가 굉장히 커지는 게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 LED 업체들을 좀 잘 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해 매출이 한 1조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960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치가 나왔고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190% 정도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여줬고요. 그 이면에는 결국에는 조명 시장의 확대, 그리고 LED 전구로의 전체적인 교체 수요, 그리고 LED 쪽이 조명 시장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LED를 접목할 수 있는 사업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 업황에 있어서, 업종에 있어서 성장성이 그만큼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이 서울반도체의 강세는 좀 올해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해서까지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서울반도체 저희가 돌발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추가 특징주는 스튜디오에서 분석을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드디어 갤러리아 쪽도 면세점 진출한다 그랬었는데 하나 타임월드 오늘 급등합니다. 4%대 갭상승하고 곧바로 거의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그런 모습인데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 타임월드 한번 보고요. 최근에 온라인 폭넓은 그런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오를 때 전자결제주까지요. 예스24도 한번 상한가를 맞았었는데 오늘 실적 부진 소식을 듣고 조금 크게 밀리는 아침입니다. 빙그레 남양주 공장 폭발 사고가 났었죠. 안타까운 소식이었었는데 오늘 그래도 하루 만에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점 다행스러워 보이고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때문에 다우기술이 또 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나타임월드부터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타임월드가 신라하고 롯데가 이제 빠지는 제주 면세점에 응찰을 했죠. 네. 응찰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됐다. 얘가 나왔습니다. 이제 강남 압구정동에 쪽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좀 유명하죠. 갤러리아 백화점은 외국인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가 보유한 갤러리아 백화점의 그 브랜드 이미지가 나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이제 제주도 면세점. 기존에 이제 면세점 운영권이 임대료를 100억 정도 줬던 부분들을 하나가 한 2배 이상, 240억 정도 주고서는 따냈다고 합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그만 면세점에서 얼마나 수익 날 게 있느냐, 너무 네네. 비싸게 준 거 아니냐 얘기도 나오고 있겠지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중국인들이 이미 어떤 호텔 같은 경우는 1년치 예약이 다 꽉 차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중국인들의 그 씀씀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엄청나다라는 걸 본다라면은 네. 앞으로 이게 이제 반짝하는 중국 효과가 아니라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은 제주도 면세점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팔로처 성장성을 좀 확보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7.6% 정도. 아침에 거의 상한가 갔었다가 지금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너무 적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대주주라든지 관계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가 차이가 너무 심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오늘 좀 올랐던 부분들은 과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요. 주가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걸 갖고 계신 분들이야 수익 중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겠지만 아침에 그냥 신규로 덥석 조금 일부 사신 분들은 조금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지금 본전 정도 되실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8,000원이나 39,000원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이게 이제 변동성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워낙에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호가 차이가 몇백 원씩 날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서, 좀 더 성장성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주가 자체의 변동성을 좀 기민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예스24가 오늘 한 5% 정도 급락세 나오고 있죠. 엊그저께는 약간 이제 전자결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 이런 관련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한가를 마감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약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이번 발표된 매출을 보니까 작년도에 한 3,300억 정도 매출이 발생을 했고 4분기 때 영업이익이 32억 발표를 했는데 그전 대비해서 한 55%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성장, 약간 성장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부분들이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도서 매출 쪽으로 해가지고 대형 신작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매출이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예스24가 전자책 그리고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 샤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도,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이게 이제, 마케팅 비용만 많이 나갔을 뿐이지, 어떤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평가가 지배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자책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겠지만서도,
최근에 보면 이쪽에 관련해서는 크게 이슈가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볼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어쨌든 매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약세 흐름은 좀 더 보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지력이 제일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4,000원대는 바닥권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한 2달 넘게 4,200원, 4,000원 초반대에서는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600원 주가 형성이 된 상황에서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상한가를 그렸던 가격대에 한 3분의 1 정도 혹은 절반 정도를 놓는다라면은 4,500원이 일단 지지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라면은 다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서도 이 자리가 지지가 안 된다라면은 4,200원 초반대까지 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놓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스24가 사업을 하는 데는 좀 그 인터파크 쪽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빙그레가 이제 그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뭐 큰 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다행스럽게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지금 뭐 겨울이기 때문에 네. 계절적 비수기에 좀 들어가 있고 또 아이스크림을 뭐 이 공장에서뿐이 아니라 다른 공장에서도 대체 생산을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이며 또 하나가 그 식품 관련된 공장들은 뭐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제품을 공장을 생산을 해서 제품을 공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네. 뭐 다른 중화학 공업처럼 엄청나게 중장기 동안 건설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생산 설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지배적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최근 들어 음식업종들이 좀 강한 모습을 띠는 것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내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번 화재는 큰 악재는 아닐 것 같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화재 났다고 해서 뭐 다 화재 보험 같은 거 가입해 놓았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추가로 돈이 나가거나 하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너무 우려스럽게 보지 마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가 자체도 한 96,000원, 97,000원대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 자리가 지지가 되고 상승한다라면은 일단 작년 8월부터 이어온 장기간의 그 바닥권을 탈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대응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없다라는 거는 호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우 기술이 좀 강세를 띠고 있죠. 최근 들어서 좀 며칠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정보 인증을 다우 기술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장부가로 본다면 한 175억 정도 되고 있지만은 지금 주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507억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한 3배 가까운, 2배 가까운 수익을 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연속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을 좀 벗어나고 있다는 부분들도 역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뭐 기저 효과일지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일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을 것이라는 이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다우기술하면 또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인데, 이 키움증권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주가는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뭐 다우기술의 전체적인 그 기업 가치로 본다면 한 6,8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가의 새로운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물대를 돌파시켜놨기 때문에 매물대 가격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6,000원 정도 잡을게요. 15,900원에서 16,000원 정도인데 이 자리가 돌파됐기 때문에 한 17,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열어놓고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우 기술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좋은
좋은 모습이에요. 2천억 정도 미수금도 회수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증권가로부터 실적을 기반으로 호평을 받더니만 오늘 한 3%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이 풋볼 게임 관련해서 한번 잘 히트를 칠 거다 기대감 때문에 신고가를 냈던 조이시티가 오늘 또 가파르게 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제 종가상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상한가에 맞췄던 컴투스도 오늘 추가 상승. 어제 급등했던 게임빌도 오늘 또 상승합니다. 모바일 게임주 여기가 끝인가 싶었는데 의외로 잘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이 불닭볶음면 이게 꽤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삼양식품 오늘까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고요. 어제 아이핀 정부에서 확대하겠다 주민번호 대체해서요. 이 소식이 상한가 갔던 종목 가운데 하나죠. 서울신용평가가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가 특징주는 다시 압구정으로 가서 분석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부터 분석 부탁드립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가스공사 같은 경우 증권가에서 좀 호평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실적 호조 그리고 미수금 회수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미수금 회수로 인해 실질 자기 자본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미수금 회수로 자기 자본이 허수에서 실수로 바뀌는 부분이 여전히 굉장히 좀 굳건하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공기업 정상 경영의 어떤 일환으로 경비 절감 자체를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로 귀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숫자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이 다른 하우스에서는 상반기 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내보내기도 했는데, 일단 결국에는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의견에 좀 손을 들어준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또, 가스공사가 고점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64,000원대에서 그래도 지금 가격대는 좀 매수할 만한 가격대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좀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스공사가 좀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67,000원대 중반까지는 좀 쌓여있는 매물대들이 조금 걱정스럽긴 하다. 그렇다면 결국에 여기서 한 번 더 다시 전고점 72,000원대에 대한 가격 트라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거래량을 동반한 수급의 유입,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돌파가 추가 상승의 어떤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고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의 게임 성공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오늘 다시금 또 신고가로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게임주들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작년 4분기부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슬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1분기에 작년 4분기 출시했던 신규 게임들의 효과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게임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했는데, 일단 조이시티는 지난해 영업 손실은 났습니다. 적자 전환을 했고요. 그러나 부진한 실적 속에서도 이 프리스타일 풋볼이 중국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때문에 호재가 더 많이 반영됐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하긴 하지만, 올해가 다시금 조이시티를 재조명할 수 있는 어떤 시기로 좀 작용을 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컴투스 게임빌에 좀 인수가 됐는데, 이 컴투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바일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년 4분기에 출시했던 게임들이 반응이 좋고 그런 효과들이 올해 1분기부터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워낙 조정폭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컴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조정폭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돌아서 나오려는 수급들의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동반적인 러브콜을 좀 받는 모습, 당분간은 좀 강세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의 주가 상승을 좀 수급 주체들이
만들려는 의지들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밸류에이션 쪽으로도 사실 글로벌리 게임주들과 비교했을 때는 국내 게임주들이 그래도 매력도는 좀 더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삼양식품인데 최근에 또 한 가지 특징이 내수주들이 좀 괜찮죠. 삼양식품, 농심, 이 내수주들이 좋은 이유, 특히나 식품 관련 음식료 업종이 좋은 이유는 역시나 글로벌리한 어떤 수출주들의 환율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수출의 부진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메꿔줄 수 있는 건 내수주들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좀 인기라고 합니다. 제가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 저는 몇 번 먹어봤는데 사실 굉장히 좀 맵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외국에서도 이 불닭볶음면을 시식하는 이 동영상들이 많이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인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지난해 4분기 이 불닭볶음면이 매월 60억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이 1월 달까지 계절적 성수기라고 하니까요. 또 추운 날씨에 좀 얼큰한 이 음식들을 좀 소비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인기가 언제까지 또 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인기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 삼양식품이 작년 영업이익이 한 117억 수준 정도 나왔는데 전년비 대비해서 한 46% 정도 가까운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실적에 기반을 한 이 주가 상승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서울신용평가인데, 서울신용평가, 한국전자정보인증, 이 최근에 이런 회사들이 좀 주가가 강세가 좀 보이는 이유는 역시나 이 아이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이 아이핀이라는 게 정부가 이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 주민번호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인터넷 개인정보 식별번호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이핀을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신분 확인 수단으로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유통 최소화 대책을 국회에 보고를 했고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아이핀이 일상생활에서도 좀 사용될 수 있도록 면동 주민센터에 또 발급을 지원한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핀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과연 어떤 종목들이 좀 실적이 되고 실질적으로 종목을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 사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 좀 부담스럽다. 과연 정부가 이 확대하겠다는 모멘텀도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덜컥 사기에는 좀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평가를 비롯한 아이핀 관련주까지 흐름 알아봤습니다. 다음도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실적 부진 소식 때문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8만 원 깨지고 나서 외국인들 매도도 지속되는데 실적도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최근에 조금 올라와요. 외국인들 사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고요. 하림홀딩스는 한 61선까지 쳐져 있다가 실적 좋다라는 소식에 또 전후로해서 힘을 내더니 이제 전고점을 좀 뚫어내려는 시도까지 해보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신저가까지 밀렸네요. 네, 다음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띄고 있죠.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115억 정도 발표를 했고요. 네. 155억이네요. 155억 정도 발표를 했고, 전년 대비해서 31% 정도 감소를 한 것이고요.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한 818억 정도고, 한 19% 정도 감소를 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다는 부분들. 일단은 답이 없죠. 어떤 네이버처럼 네이버는 든든한 라인이라는 아이가 있다 보니까 쭉쭉쭉 가고 있는데, 다음은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게임 쪽 매출인데 카카오 서비스라든지 라인을 통한 게임 서비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음에 게임 서비스 이런 것은 또 큰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매출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좀 이래저래 좀 좋지 못한 거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네이트하고 좀 다시 이제 합병을 하면서 좀 사업 규모를 좀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그 부분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있고요. SNS 관련 서비스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많이 뒤처진 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따라잡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계속 좀 후발주자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권역에는 놓여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추세를 돌리긴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포스코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4일 정도 강하게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선진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에 좀 불과하다는 부분들.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가 흐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29만 7, 8천 원 혹은 30만 원 정도 언저리에 오면은 일단 저항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주가가 방향성을 보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을 줄이면서 접근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가 실적이 상당히 좋긴 하죠. 작년에 뭐 매출액 같은 경우 8,300억 정도 나왔고요. 뭐 전년 대비해서 300% 이상 급증을 한 것이고 영업이익도 821억 흑자 전환을 하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림이라는 자회사 닭고기 파는 회사죠. 최근에 조류 독감에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림의 영업 매출 증가, 또 하나가 NS 홈쇼핑, 특히 NS 홈쇼핑을 통한 매출 증가가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NS 홈쇼핑을 본다라면은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는 부분들 좀 엿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 성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좀 돌파시키는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4,9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의 돌파가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림홀딩스까지 전략 챙겨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어렵게 모셨으니까 조언을 좀 듣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유창희 대표님은 제품 가격 인상 얘기를 하시면서 내수주에 좀 관심 있어 보여셨어요. 네. 맞나요? 예. 일단 시장 자체가 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뭐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상승을 네. 한다고 해도 제한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시장 방어주 성격하고 있는 음식료 업종분들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주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말씀드렸었고 그들 종목군들 반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는 음식료 업종군들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대상이라든지 뭐 오뚜기라든지 아니면 뭐 CG제일제당 같은 회사들 충분히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추가 상승 보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섹터 가운데 매매해볼 만한 3인방 얘기해 주셨는데 앞서서 우리 김근우 연구원님도 오리온, 빙그레 이쪽이 참 최근에 강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음식료주 가운데서도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있고 약간 밑에서 부진했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느 쪽을 공략하는 게 그 음식료 종목에서 보신다면은 최근에 좀 그 밑에서 올라온 종목들 방금 말씀하신 오리온이라든지 저도 CG제일제당 이런 종목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은 아직 추세가 100% 전환이 안 됐습니다.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면은 상세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가가 내는 종목군들은 물론 이제 농심이나 이런 것처럼 강하게 올랐던 종목을 좀 접근하기 좀 쉽진 않겠지만 대상이라든지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의 그 매물대를 돌파시키면서 신고가 내는 종목군들은 충분히 신규로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근우 연구원님의 한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돌아왔고 7거래일 만에 상승세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재차 1940선까지 회복을 노려보는 아침입니다. 의외로 쉽게 반등세가 끝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연구원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520에 안착해버리고 있네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추세가 지금 돌아 나온다, 이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수로 평가하자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현금화를 하실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950포인트 상단, 제가 30포인트에서 50포인트까지는 좀 갈 수는 있다는데 그 수준에서는 다시금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수준에서는 좀 고민들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20선 위에서는 제가 꾸준하게 좀 현금화를 하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지수의 반등에는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종목별로 접근하시는 게 계속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추세가 일단 강한 종목이 계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 그리고
이 작은 종목들 특히나 굉장히 좀 작은 테마성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뭐 시장이 오른다고 해도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지금 화학 업종에 대해서 조금 눈에 들어오는 모습들이 많은데 화학 업종이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큰 종목 하시려는 분들은 화학 업종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업종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소형 쪽에서는 게임주를 하자니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바이오를 하자니 너무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반도체를 하자니 과연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받을 수 있냐 의심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느 업종을 탑픽을 딱 정해서 그 업종이 뭐 확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빠진 업종 그리고 올라가다가 좀 조정을 거치고 있는 업종들을 좀 고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바이오 업종 그리고 IT 일부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화학 업종 이제는 단기적으로라도 좀 보일 때가 됐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 가운데 화학 섹터 단기적으로라도 관심 가질 때가 됐다라면서 오늘 새롭게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음식료 섹터에 관심 가져보다 하셨었죠.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님, 김근우 연구원님과 함께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온 외국인 하루 만에 반등하는 지수 1940선을 아직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거의 육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은 또 얼마나 빠르게 돌려주고 있을까요? 전략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1시 반 이후에 급락했었죠. 251대 정도에서 거의 끝나면서 콜 매수하신 우리 개인분들의 손실이 어마어마했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오늘은 또 빠른 만회가 아침장에서 보여지네요. 일단 어제 선물왕을 마무리 짓고 정확히 10시 3분경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동결 소식과 함께 외국인들이 스위칭을 쳤습니다. 그 부분에 받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평균 대비해서 거래대금과 거래량 부분이겠죠. 자, 그때 저하고 같이 하고 있었더라면 분명히 같이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운 부분이 노래가 됐는데요. 어제 결국은 조용한 만기로 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시간차를 두고 하루 정도 계속 딜레이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자, 현재 대형주 쪽에서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고점을 맞고 조정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딱 한 녀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삼성전자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기술적으로도 맞고 떨어져야 되는 자리에 그 이격을 좁히는 키높이 과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과연 다른 섹터들이 붙여줄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현재 상당히 강한 것은 작년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언급드리는 부분인데요. 원년을 건 다음에 올해 개화를 확정치로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 넘어가는 유틸리티들이 계속 그 부분에 방어조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어제 부분에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죠. 1시 반경부터의 순간적인 급락 쇼크. 그것이 만기 이벤트처럼 보여졌지만 그 부분은 이 동결 부분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만약 인하를 한다면 거의 현재 대외적인 여건상 어제가 마지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죠. 그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현재까지는 경기 부양책 자체가 우리나라가 제대로 언급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인데요. 그만큼 이 위험자산 쪽으로의 기대감들이 상당히 금리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히 시사하고 있었던 관점입니다. 그 부분 속에서 외국인들 자체가 어제 거의 관망세가 들어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속에서 오늘 화답이나 하듯이 반대로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조정포가 생각보다 열었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또 빠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 복귀를 하면서 언급들이 많았었는데요. 오히려 그 관점에서 야간 증시 쪽의 움직임을 포착해 봤을 땐 분명히 그게 맞아지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의 특징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 출발과 함께 추가 반락이 나오는 것처럼 만들어내다가 바로 중요한 지시점을 가지고 위쪽으로 상승으로 베팅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투신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속도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2달 만에 이 특징의 수급을 잡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자, 외국인과 투신 쪽의 공격 매수세가 지속된다라면 오늘 자체적으로는 강한 상승세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랠리를 즐겨도 되는 부분이겠고요. 예, 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계 쪽에서 이제 어제 부분에서 상당히 단기 트레이딩으로 장중 매매를 개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했던 것은 금융투자 창구였습니다. 이 금융투자 창구 쪽 현재 대응 매도 압박 카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한적인 반등이 계속 걸리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들 매도 우위 쪽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복귀의 결과에서 보면 콜옵션 쪽의 방향성보다 풋옵션 쪽이 거래가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메이저들은 이제 구축을 시키러 나가는 가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번 이제 3월 동시 만기에 우리가 거래를 시작을 했거든요. 3월물에. 3월물은 그동안 파생하시는 분들이 조금 도깨비 장세에 지속됐다라면 이제는 웩도덕 현상도 발생될 만큼 파생이 뒤흔드는 장세가 가능성이 좀 높은 달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현재 특징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풋옵션 쪽에 30억대, 맥스 54억대 부근까지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론몰이에서 하방 배팅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틀 연속적으로 반대급부로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는 있겠고요. 어제 갈 수 있는 자리를 오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중요한 252대 중후반부에 왔을 때는 어제에 이탈시켰던 그 자리까지 가져다 놓고 반등치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관점으로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대응 전략적 앞서서 지금 프로그램 추이 쪽을 말씀 좀 드리면요. 차익과 비차익 동반해서 베이시스가 다시 호전되자마자 매수세 쪽으로 상당히 전환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베이시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옵션 만기를 떠나서 만기물이 끝나고 나면 이 베이시스의 체질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추적을 하고 체크를 해봐야 할 사항들이 좀 많이 있다. 라는 관점이겠고요. 그건 누가 할까요? 저 주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 쪽에서 여전히 같은 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콘텐커 상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매수 관점 쪽이 좀 더 강화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피 200 지수와 그리고 선물 지수의 괴리차가 적다라는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대응 전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금일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투신 쪽 잘 보자. 결국은 우리가 자막상 기관 매수 강도 확인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들어갔거든요. 기관 매수 관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 이 기관계라는 언급을 좀 많이 드리게 되는데요. 그 평균적으로 보다는 오늘 지금 확정치가 다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딱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관점이겠고요. 수급은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1분 1초마다 바뀌는 것이 파생의 수급입니다. 그 주도 주체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추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 기로가 걸린다라는 관점이겠고요. 그 다음 차트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현재 3분봉 신호등의 모습인데요. 추가 반등 가능성이 계속해서 열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자, 251.60이 황금 라인입니다. 이미 괴리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수정을 해서 조금 올리겠습니다. 바로 252.35의 이탈이 없는 한 매수 관점 쪽으로 계속 일관하고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외국인과 투신의 동반 매수가 계속되면 랠리를 즐기자 하셨죠? 주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돌아온 외국인 다시 달리는 시장 1940 조금 전에 막 챙기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이럴 때 중국의 물가지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잘 챙겨보시고요.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